젠슨 황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가? 젠슨 황의 이름은 오늘날 미래를 본 사람이라는 문장으로 자주 요약된다. 그러나 그의 실제 시간표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래를 본 확신보다는 미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더 길게 이어진다. 이 이야기는 성공의 정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가 반복되던 시점, 누구도 확신을 말하지 못하던 때, 그리고 합법적 절차와 공개된 의사결정 안에서 권력이 이동하던 그 미묘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그가 기술을 처음 만난 환경은 화려하지 않았다. 대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미국으로 옮긴 그는 이민자의 전형적인 궤적을 따라갔다. 생존과 적응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야 선택지가 있었다. 젠슨 황은 스스로를 천재로 규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반복적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는 야망이라기보다 전략에 가까웠다. 누구나 똑같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이 곧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엔지니어로서의 경력은 빠르게 축적되었지만 창업이라는 선택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그래픽 칩 시장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픽은 보조장치였고 중앙 연산의 주인공은 CPU였다. 산업의 합의는 명확했다. 그래픽은 성능 경쟁의 중심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범용 칩에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합의는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문제는 그 합의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이었다. 엔비디아의 초기 전략은 지금의 이미지와는 다르다. 게임과 멀티미디어, 시각 효과를 위한 칩을 설계하며 시장의 틈을 노렸지만 성공은 간헐적이었다. 히트작이 나와도 수익은 안정되지 않았고 기술적 도약은 곧바로 비용 압박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시장은 냉정했다. 투자자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젠슨 황은 이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질문의 전제를 바꾸려 했다. 그래픽은 보조장치인가? 라는 질문을 병렬, 연산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로 바꾸는데 시간을 썼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판단이 비공식적 권력이나 음성적 결정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엔비디아의 의사결정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사회는 실적을 요구했고 시장은 방향성을 요구했으며 내부팀은 생존을 요구했다. 젠슨 황은 이 모든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단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 지금 당장 맞는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선택이었다. GPU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범용 연산으로의 확장은 기술적으로 매력적이었지만 상업적으로는 위험했다. 기존 고객을 잃을 수 있었고 개발 비용은 폭증했다. 내부 반대도 거셌다. 그래픽 회사가 왜 계산을 하려 드는가? 시장은 이미 CPU를 선택했다. 이때 젠슨 황이 택한 방식은 반대를 설득하는 화려한 비전이 아니었다. 그는 작은 증거들을 쌓았다. 제한된 영역에서의 병렬 연산 성능, 특정 워크로드에서의 우위,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자 생태계의 반응이었다. 개발자 도구와 플랫폼에 대한 투자는 단기 실적을 악화시키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선택을 합법적 절차 안에서 밀어붙였다. 내부 보고서에는 위험이 명시되었고 손실 가능성도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권력은 강압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왔다. 같은 결정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같은 방향을 꾸준히 선택하는 힘. 그것이 젠슨 황이 행사한 권력의 형태였다. 시장은 여러 차례 그를 시험했다. 경쟁사는 범용 칩으로 압박했고 고객사는 가격을 요구했으며 투자자들은 전환을 촉구했다. 이 전환은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래픽에 집중하라, 비용을 줄여라, 위험한 확장을 멈춰라. 그러나 젠슨 황은 전환의 언어를 재정의했다. 그는 후퇴가 아닌 확장으로만 전환을 설명했다. 그래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을 통해 연산을 확장한다는 논리였다. 이 논리는 당장 시장의 박수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하지만 합법적 절차의 강점은 시간이었다. 단기 성과로 즉각 처벌되지 않는 구조, 장기 전략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개된 룰. 젠슨 황은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고 약속을 최소화했으며 실패의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대신 실패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경로를 명확히 했다. 이 접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신뢰를 남겼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되었다. 개발자들이 GPU를 계산에 쓰기 시작했을 때 젠슨 황은 즉각적으로 이를 제도화했다. 문서, 도구, 교육, 커뮤니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였다. 단발성 성공을 구조로 바꾸는 순간이었다. 이 구조는 합법적이었다. 독점도 아니었고 비밀도 아니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막지 않았다. 혹은 막지 못했다. 여기서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들이라는 표현이 의미를 갖는다. 경쟁사는 병렬 연산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고 투자자들은 단기 실적에 집중했으며 시장은 합의를 유지했다. 합의가 유지되는 동안 젠슨 황은 합법적 절차 안에서 다른 합의를 준비했다. 그것이 훗날 AI 시대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 회차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이미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결과 이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다. 그 갈림길에서 젠슨 황은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선택이 나를 오래 남게 하는가? 이 질문은 도덕적이지도 영웅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냉정하다. 하지만 바로 그 냉정함이 공개된 룰 안에서 권력을 이동시킨다. 합법으로 건너간 권력은 쿠데타처럼 보이지 않는다. 조용하고 반복적이며 문서화되어 있다. 그래서 뒤늦게 돌아보면 이미 늦다. 엔비디아의 초기사는 이 조용함의 연속이었다. 실패를 감추지 않았고 성공을 과장하지 않았으며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았다. 젠슨 황의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설명된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 구조를 설계했다. 구조는 사람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 번 움직이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 회차는 그 구조가 형성되던 시간, 그리고 아직 누구도 그 파급력을 확신하지 못했던 시기를 기록한다. 이 시기, 젠슨 황은 이미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법적 경쟁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던 순간들을 지나왔는지는 이후의 이야기에서 더 선명해진다. 젠슨 황의 선택이 본격적으로 위험해진 시점은 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00년대 초반 병렬 연산이라는 개념은 학술 영역에서는 의미를 가졌지만 산업 전체를 움직일 만큼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CPU 중심의 세계관은 여전히 견고했고 GPU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보조장치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기술은 이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시장은 그 가능성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때 젠슨 황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피로였다. 연구개발 비용은 계속 증가했고 성과는 지연되었으며 직원들은 반복되는 방향성 설명에 지쳐가기 시작했다. 이 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은 언제나 정당했지만 그 질문의 누적은 압박이 되었다. 언제 수익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전략은 몇 년을 더 요구하는가? 만약 실패한다면 출구는 무엇인가? 젠슨 황은 이 질문들의 즉각적인 숫자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구조를 꺼냈다.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 경쟁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경쟁력이 다른 선택지보다 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설명이 결코 감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비전을 노래하지 않았고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실패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 설명했다. 이 방식은 합법적 권력의 전형적인 행사 방식이다. 강제하지 않고 숨기지 않으며 대신 반복한다. 같은 논리를 다른 언어로, 같은 방향을 다른 자료로, 같은 결론을 다른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계속 제시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는 점차 줄어든다. 설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안이 더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 순간 권력은 이미 이동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쿠데타로 인식하지 않는다. GPU를 범용 연산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젠슨 황이 특히 집요하게 붙잡은 것은 개발자 경험이었다. 그는 하드웨어의 성능보다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아무리 강력한 연산 능력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칩보다 먼저 도구를 만들었다. 도구보다 먼저 문서를 만들었고 문서보다 먼저 예제를 만들었다. 이 순서는 일반적인 하드웨어 기업의 접근과 달랐다. 이 접근은 비용을 수반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영역에 자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젠슨 황은 이 투자를 선택이 아니라 보험으로 설명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보험. 그리고 이 보험은 합법적이었다. 독점 계약도 아니었고 배타적 접근도 아니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고 누구나 떠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신뢰가 쌓였다. 이 시기 경쟁사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일부는 비용 절감을 택했고 일부는 기존 시장에 집중했으며 일부는 인수합병을 통해 빠른 성과를 노렸다. 이 선택들은 모두 합리적이었다. 문제는 그 합리성이 동일한 전제 위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의 시장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젠슨 황은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변화를 예측했다기보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살아남을 위치를 준비했다. 합법으로 건너간 권력의 특징은 언제나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도 그런 순간은 있었다. 병렬 연산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보고서들, 개발자, 도구의 중요성을 늦게 인식한 의사결정, 단기 수익 압박으로 장기 투자를 줄인 경쟁사들. 각각은 합리적 판단이었고 각각은 공개된 자료에 근거했다. 그러나 그 합리성의 합은 하나의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젠슨 황은 그 방향에서 한 발 비켜서 있었다. 그가 택한 비켜섬은 고독했다. 시장의 합의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언제나 고립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는 이 고립을 조직의 문제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개인의 책임으로 끌어안았다.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이 태도는 내부에서 중요한 신호로 작용했다. 구성원들은 선택의 무게를 인식했고 동시에 그 선택이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구조적 판단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관측되기 시작했다. 특정 연구 분야에서 GPU의 활용 사례가 늘었고 학계와 산업의 경계에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했다. 이 변화는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일관적이었다. 젠슨 황은 이 일관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각적으로 이를 확대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다. 대신 더 많은 도구를 제공했고 더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 증거를 쌓는 방식이었다. 이 회차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전히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아직 AI 붐은 오지 않았고 GPU는 여전히 그래픽 카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권력은 이미 이동 중이었다. 그것은 법과 제도, 계약과 회의, 문서와 보고서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었다. 누구도 강제로 밀어내지 않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누적은 방향을 만들었다. 젠슨 황의 리더십은 이 누적을 관리하는 데 있었다. 그는 큰 결정을 한 번 내리지 않았다. 대신 같은 결정을 여러 번 조금씩 내렸다. 이 방식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방향성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이것이 합법적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한 번에 빼앗지 않고 천천히 옮긴다.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압도적 기업이 아니었다. 시장 지배력도 절대적 기술 우위도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변화가 시작될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준비는 우연이 아니었다. 반복된 선택, 공개된 결정, 그리고 지속된 투자의 결과였다. AI라는 단어가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직전까지도 젠슨 황은 스스로를 예측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늘 준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준비는 실패에도 남는다. 마지막 회차에서 다뤄야 할 핵심은 엔비디아가 왜 살아남았는지가 아니라 왜 다른 선택지들이 하나씩 사라졌는가이다. 권력은 단번에 탄생하지 않는다. 선택지가 줄어들 때 남아있는 쪽이 권력이 된다. AI 붐이 시작되기 직전 시장에는 여전히 여러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CPU 기반의 확장, 분산 연산을 통한 우회, 클라우드 중심의 추상화 전략, 혹은 전혀 다른 반도체 구조. 이 모든 선택지는 합법적이었고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선택지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지금의 질서를 조금씩 개선한다는 방향성이었다. 반면 젠슨 황이 준비한 방향은 질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위에 새로운 층을 쌓는 방식이었다. 그는 AI를 기존 연산의 대체제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확장제로 설명했다. 이 차이는 규제와 투자, 그리고 채택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체는 언제나 저항을 부르고 확장은 협력을 부른다. GPU는 CPU를 밀어내지 않았고 AI는 기존 소프트웨어를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시스템 위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접근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쉬웠다. 여기서 또 하나의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 등장한다. 대형 기업들과 정부기관, 연구소들이 AI 인프라를 검토하던 초기 단계에서 엔비디아는 유일하게 이미 준비된 생태계를 제시할 수 있었다. 칩만이 아니라 드라이버와 라이브러리, 문서와 사례, 그리고 커뮤니티까지 포함된 구조였다. 경쟁사들도 이 방향을 인지했지만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 부족한 시간은 기술 격차가 아니라 누적된 선택의 격차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점에서 젠슨 황의 권력은 더 이상 개인의 리더십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의 관성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엔비디아 내부에서는 GPU 중심 전략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고 외부에서는 다른 선택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 상태가 바로 합법적 권력이 완성되는 지점이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선택하는 상태.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젠슨 황이 거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을 향해 선언하지 않았고 경쟁사를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반복해서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 문장은 공격도 도발도 아니다. 그러나 준비는 비교를 만든다. 그리고 비교는 자연스럽게 선택을 낳는다. AI 붐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자 그동안 조용히 쌓여있던 선택의 누적은 한꺼번에 가시화되었다. 데이터 센터는 GPU를 요구했고 연구자들은 이미 익숙한 도구를 찾았으며 기업들은 검증된 사례를 원했다. 이 모든 요구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었던 곳은 사실상 하나뿐이었다. 이때부터 엔비디아의 위치는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기본값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본값이 법과 제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독점적 계약도 배타적 접근도 없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사용자가 몰렸다. 합법은 때로 느리지만 일단 신뢰를 얻으면 가장 빠르게 확산된다. 젠슨 황의 전략은 바로 이 합법의 속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었다. 마지막으로 되돌아봐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정말로 막을 수 있었을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정의 연속을 되짚어보면 각 순간의 선택은 모두 합리적이었다. 문제는 합리성이 동일한 방향으로만 누적되었을 때 발생한다.
젠슨 황은 그 누적의 흐름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았다. 대신 흐름이 도달할 지점을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그의 권력은 쿠데타처럼 보이지 않는다. 혁명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언제 넘어왔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 이것이 합법으로 건너간 권력의 가장 무서운 형태다.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순간마다 선택은 합리적이었고 그래서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젠슨 황은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세계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선택의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권력을 결과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결과를 만든 선택의 구조까지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 합법으로 건너간 권력 역시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의 이야기는 끝난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구조는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권력 이동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한 기업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세계의 기본값이 되었는지에 대한 실화 기록입니다. 젠슨 황은 권력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막지 않은 순간들을 모두 통과했을 뿐입니다.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인물 100과는 과장 없이, 음모 없이 기록 선택 결정의 구조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장시간 고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권력 이동이 불가피한 진화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막을 수 있었던 선택의 누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석과 해석을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은 참여 한 줄을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다음 미스터리 인물을 결정합니다.